서울의 한 공중 목욕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탕 락커 앞에는 목욕을 준비하는 남성들로 분주합니다. 그 순간 외국인들이 대거 입장하는데요. 그저 뜨거운 탕에 몸을 녹일 생각으로 들떠있는 다른 남성들과는 다르게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외국인 남성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까만 피부를 갖고 있네요. 목욕탕 새신사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백인과 황인 남성들에게는 상냥한 표정을 보이다가 흑인 남성이 자신 앞에 눕자마자 얼굴이 찌그러지는데요. 갑자기 흑인 남성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주위 사람들 다 듣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그 흑인 남성을 구경하러 몰려듭니다. 그러자 흑인 남성은 그만 중요 부위를 가리며 혼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을 듣자 새신사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공중 목욕탕에서 그 외국인 남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남부 애틀란타 출신 50만 요리 유튜버 말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남부를 생각하면 루이지애나나 텍사스 등을 떠올립니다. 그 두 곳이 미국 남부에서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애틀란타는 미국 남부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중 나름 성공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란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섬세한 남성으로 자랐습니다. 요리사가 된 후 머지않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버가 되고 나서부터는 요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 긍정 에너지 원천 중에서 요리가 제법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곳의 맛집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 중에도 맛집 사진들이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또 해외 관광의 경우라면 타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여행이 성공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요리는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상대방에게 대접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리사가 되기 전에는 모든 요리사가 손님에게 요리를 대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손님들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요리 실력을 진심으로 펼칠 수 없는 요리사들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요. 그런 불이익을 당한 요리사 중 하나가 바로 접니다. 1955년 무더운 여름,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 엠멧 틸이 미시시피를 방문했다가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4살의 틸은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2명의 백인 남성에게 납치되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극도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엠멧의 어머니는 전국의 그의 관속 시신을 통해 아들이 겪은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극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시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1년 3월 3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로드니 킹은 고속도로에서의 추격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킹은 경찰관 여러 명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으며 이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비디오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 방송되어 경찰의 잔인한 폭력 행위와 인종차별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로스앤젤레스는 분노에 휩싸여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경찰의 과도한 힘의 사용과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저는 미국 출신임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딜 가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까만 피부색 때문에 학교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놀림을 당했는데요. 학교만 벗어나면 그런 차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은 미성년자들보다 어른들이 더 잔인하게 시전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인종차별적인 눈초리를 더 불쾌하고 노골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요리사가 되고 첫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뉴욕의 한 피자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취직했다는 사실에 기뻤고 제 청춘을 다 바칠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늘 손님이 들끓던 피자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는 겁니다. 사장님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유독 마음 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피자 도우를 만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대놓고 발길을 돌린 것인데요. 처음엔 사장님이 제가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려 했으나 어떤 손님의 말 때문에 눈치채고 말았어요. 저 깜둥이가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피자를 아주 훌륭하게 만든답니다. 아, 좀 찝찝하네요. 백인 요리사는 없어요? 사장님이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백인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반죽하고 있는 제게 다 들릴 정도였어요.
아니,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먹는 음식에 새카만 손이 닿았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인데 어떡해요? 그들은 제 피자를 맛보지도 않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뿐만 아니라 피자집을 찾던 단골들 역시 저를 해고하지 않으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고맙게도 사장님은 정말 좋은 백인 사람이라서 단골이고 뭐고 오히려 인종차별하는 손님들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눈치채기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이제야 가게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였어요. 사장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제가 괜히 패기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자진해서 퇴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요리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요리사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요리를 시전하면 여전히 흑인인 제 음식을 더럽다고 표현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각국에서 저를 대단하게 봐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즐거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 요리를 직접 방문해서 접해보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리도 하면서 여행까지 적극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미국의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만 한정적으로 다니는 것에 흥미를 잃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해외여행은 확실히 저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여행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즐기고 살던 제가 유일하게 기피하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점에서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앞서 저는 요리하고 대접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고 그 바람에 어느 음식점에서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앉아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어요.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갔던 첫 해외여행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그날 찍은 여행 영상을 아직까지도 차마 업로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갈 당시에는 친구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을 포함해서 저도 일본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우리가 잡은 숙소는 오사카 베이비타워의 아트호텔이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스카이 뷔페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요리사인 걸 알아서 아시아의 음식에 대해 전문적인 맛평가를 바랬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시아는 처음 가보는 터라 걱정도 되면서 설레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검색해 보았는데 일본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나라더군요. 요리사로서 저는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온 자질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부푼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백인 친구 1명과 흑인 친구 1명 이렇게 총 3명이서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기대했던 스카이 뷔페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나열된 요리들을 쭉 훑어보았어요. 어떤 음식을 담을지 논의하며 요리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뷔페 직원 1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손님들께서는 뷔페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유를 듣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의 눈길이 향한 곳은 백인 친구를 제외한 저와 또 다른 흑인 친구였거든요. 왜인지 사유가 예상이 갔지만 그럼에도 저와 친구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뷔페를 이용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분명 이 스카이 뷔페 비용까지 지불했는거려. 안타깝게도 저희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인 직원이 상당히 미안해하는 얼굴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저도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손님들께서 손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뷔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상당수의 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액은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니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직원이 떠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따갑더라고요. 그날 그곳엔 백인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인들은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하나같이 눈빛으로 차별을 말하고 있었어요. 직원 1명이 총대를 메고서 우리에게 인종차별을 전달한 것일 뿐 이미 그곳에 있는 백인과 일본인들 모두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결국 눈치를 보면서 접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뷔페를 나와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정이 스카이 뷔페였는데 갑작스레 취소가 되어버려 그냥 숙소에 들어가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당한 인종차별을 먼 나라 일본에서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백인의 나라가 아닌 곳에 오면 인종차별이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흑인인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황인들까지 차별을 하는 거죠. 그날 저녁을 굶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서 배고픔도 싹 사라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염없이 눈물도 났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카이 뷔페만이 저희 일정의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다음날 일정에 오사카 거리 맛집을 여러 곳 방문해 보기로 해서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사카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니까 그곳에선 마음껏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사카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의 일본 여행도 최악의 결과를 낳았어요. 친구들과 저는 일본이란 나라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오사카를 관광하다가 오후쯤에 다채로운 소고기를 파는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행객들의 성지로 유명한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시선이 따라 붙으면서 사람들의 말수가 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전날 스카이 뷔페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가 자리 잡고 앉은 곳은 바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제 곁으로 어느 일본 아이가 착석해 있었는데요. 외국인을 처음 본 것인지 저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 아이는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갖다 대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왠지 그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저는 번역기 어플까지 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 덕분에 전날 일본에 실망했던 기억을 싹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제대로 악몽이 시작되었죠. 잠시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제 곁에 있는 아이를 낚아채듯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리곤 굉장히 무례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자리는 더러워. 다른 데 가서 앉아. 일본어였지만 때마침 번역기 어플이 켜져 있어서 저는 그 말을 알아듣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설마 나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불길한 예감 또한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이어 정말 좌절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당신 어디가? 여기 자리 괜찮은데. 그 자리가 정말 괜찮아 보여?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지. 이미 오염됐어. 저런 더러운 놈들 근처에서 밥 먹으면 어떤 바이러스에 걸릴지 몰라. 저는 일부러 번역기를 계속 켜놨습니다. 상처일 걸 알지만 그 모욕을 못 알아듣는 것이 더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일본에 제대로 된 음식을 접했는데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그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와서 식사 하나도 마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쯤 되니 세상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런 악몽 같은 경험은 소고기 식당을 나와서도 이어졌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거리 매장을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은 저희 일행 중에 백인인 친구만 바라보며 상냥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와 다른 흑인 친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대충하며 슬금슬금 저희를 피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소고기 식당에서 대놓고 차별 발언을 들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직원은 차별 발언을 한 게 아닌데도 괜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결국 저희는 백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희 아이스크림까지 사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인 친구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서 어제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비참해서 눈물이 났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혼자서 위로를 해봐도 제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첫 해외여행을 보내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일본 여행이 최악이었다고 해서 해외여행 자체를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해외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지는 않았어요.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냥 음식을 포장해서 숙소에 들어가 먹든가 배달을 시키든가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나라의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으니 만족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일본 여행 이후로 아시아로는 더 이상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견해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저는 5년 만에 또 다시 아시아 쪽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유독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여행을 기획했는데 하필 투표로 뽑힌 여행지가 한국인 거예요. 그동안은 일부러 한국 여행을 부탁하는 구독자들의 말을 외면해왔어요. 한국은 아시아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제 안중에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꺼려졌던 이유는 일본과 가깝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구독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일본 여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 누구에게도 밝힌 적 없었고 여행 영상을 업로드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독자들은 제가 아시아를 찾지 않는 이유를 모르니까 한국 여행을 추천했을 겁니다. 게다가 같이 모인 구독자들 3명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나 한국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 백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러 지식은 물론이고 한국인 친구도 많은 것 같았어요. 다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였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다른 구독자들도 한국 여행을 바라고 있으니 별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신 일본 근처에도 발을 안 들일 거라 다짐했는데 일본과 흡사한 한국에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불쑥 올라온 트라우마를 애써 억누르며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독자의 친구라는 한 한국인 남성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름은 경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경훈이가 저를 불편해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일행 중에서 저만 흑인이잖아요. 당연히 백인을 대하는 것과 차별을 둘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의 집 물건을 만지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숙소만이라도 아예 따로 구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어디에도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훈이가 느닷없이 제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기를 돌려 내게 욕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눈치껏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려는 걸까? 저는 긴장한 채 약간의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훈이가 번역기를 돌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확인하는 제 표정을 영상에 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까지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확인한 저는 곧 제 카메라 영상에 얼굴을 거의 들이대다시피 녹화를 해야 했습니다. 경훈이가 제게 어떤 이불이 기호에 맞을지 골라보라며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흔쾌히 이부 자리를 빌려주는 것도 제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 일인데 제 의견까지 물으며 두꺼운 이불과 가벼운 이불 중에 골라보라고 하니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 이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 백화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침실을 위해 완벽한 이불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색상과 패턴, 질감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여러 옵션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기대감은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던 판매 직원이 저에게는 무관심했고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대충 대답하며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바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만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에게 직접 이불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직원이 이 가격대의 제품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보통 찾는 것이 아닌데요? 진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차별받고 있음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저의 피부 색깔 때문에 저에 대한 사전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 저는 같은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에서 타국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배려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경훈이의 행동이 가식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경훈이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경훈이는 카메라 앞이 익숙할 테고 아마 제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라서 착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경훈이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혹시 한국 요리 중에 아는 요리 있나요? 아니, 한국 요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시 우리 야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본국은 물론 해외에서는 특히 함부로 외국인들 앞에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요. 바로 인종차별적 발언이 날아오니까요. 한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인이랑 똑같은 사람들일 텐데. 제가 놀라서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자 경훈이가 제 유튜브를 봤다면서 꼭 한번 제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끌고 손수 주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경험상 절대 모든 외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흑인이 손 떼는 재료와 흑인이 만드는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쭉 그런 부당한 모욕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불안에 떨었어요. 경훈이는 제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거부감 없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종료한 후 자기 전에도 저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다시 인사를 하더군요. 잠시나마 경훈이를 의심했던 제가 오히려 나빴던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그 뒤로 놀랍게도 한국에선 재밌는 나날을 가득 보냈어요.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하면서 자유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제가 흑인이라서 불쾌한 눈초리를 보내거나 동물원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구경하고 힐끔거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모국에서도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거의 일상과도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안 쳐다보는 거죠? 이건 모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경훈이와 구독자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목욕탕인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숙소가 아닌 곳에서 샤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아닌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공중 목욕탕을 가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목욕탕은 헐벗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동안은 흑인인 제 모습을 가리는 데만 신경 썼지 남들 앞에서 벗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훈이가 제게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어 주려고 지인까지 몇 명 더 부르는 바람에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태였어요. 이런 즐거운 상황에서 저는 인종차별 때문에 목욕탕은 가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모처럼 열오른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 인종차별당하는 저희 처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는 차별 같은 불편한 점을 아직 느끼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여태껏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저와 거리를 둘지도 모르잖아요. 이들에게서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친해진 이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는 제 피부색을 보고 한국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서워서 좀처럼 옷을 벗지 못했어요. 우리가 간 그 목욕탕은 동네 목욕탕으로 보였는데요. 중년 남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유독 인종차별을 많이 했던 연령대가 바로 중년들이었어요. 그들은 젊은 층보다 보수적이라 사고가 훨씬 더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긴장되었죠. 아무리 한국인이더라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를 꺼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 혼자 흑인이었잖아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다 보니까 목욕탕에 있는 세신사가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세신사도 중년 남성이었어요. 세신사는 외국인 친구들을 특히 챙겨주었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그들을 애써 모른 척하며 딴청 부렸습니다. 인종차별 당했던 트라우마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세신사도 백인 친구들을 대했던 것과 다르게 제게 차별 대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인 친구들을 전부 안내하고 제게 다가온 세신사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역시나 그 시선이 앞선 백인 친구들에게 보냈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나쁜 말만 하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세신사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충격이었어요. 기록지 한번 시원시원하게 생겼네. 모델이에요. 세신사는 제게 차별적 발언을 뱉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세신사가 칭찬으로 입을 떼자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한국인 중년 남성들도 제게 관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경훈이가 제게 통역해주길 아주 잘생긴 외국인이라 감탄했다고 했고 몸이 너무 멋있어서 남성들의 워너비 몸매인 것 같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피부색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 모두가 저와 말을 섞어보려고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목욕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절대 제가 안쓰러워서 위로하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탕문화도 친히 알려주었고 맛있는 한국의 빙그레 우유도 사주었으며 세신사가 서비스로 때밀이도 선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같은 물건을 공유해서 쓰는데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것을 더 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인 중년 남성을 따라온 아이도 있었는데요. 아이를 보니까 5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날의 그런 봉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알아서 아이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오히려 제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사과를 하는 거냐고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이가 혹시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인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아이를 핑계로 흑인인 제게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한국인은 아이가 무례를 저질렀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사과를 하다니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일까요? 한국인들에겐 흑인이라서 피해야 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후한 인심 덕분에 저는 해외여행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을 편히 놓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욕탕을 나설 때까지도 저는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사랑받는 기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껴본 순간이었어요. 너무 수줍었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업로드하니 저와 같은 흑인들 뿐만 아니라 백인, 황인까지도 찾아와서 한국에서 겪은 미담을 많이 쏟아내 주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놈들에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오히려 당신들의 마음이 훨씬 더럽다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이야. 한국인들은 확실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차별의식과 편견이 적은 것 같아. 한국인에게 피부색은 결코 차별의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개성으로 여기지. 실제로 흑인 중에서 팔다리가 길고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짧은 다리의 나로서는 엄청 부럽던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모만으로 차별한다니 한국인으로서 믿기지 않아. 한국에서 의외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난 후 제게는 뜻밖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가신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체라는 걸 뼛속 깊이 깨우쳤어요. 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국에서라면 마음껏 저의 재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건 정말 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국인들을 본받아서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은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으나 그때 만났던 한국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